저의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서울 토박이고요. 부모님께서 계속 고깃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 돼서 남부럽지 않게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고깃집이 서울을 시작으로 잘 돼서 전국에 체인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를 과시하면 늘 화를 입기 마련이라며 언제든 누가 물으면 고깃집 체인점 하나 운영하는 정도라고 하면서 재력을 숨기곤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자라면서 똑같이 재산을 숨기고 살아왔고요. 친구들도 저희 집에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는지 눈치를 못 챌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평소에 명품 같은 건 입지 않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만 가끔 차려입는 정도로요. 꼭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는 고급진 옷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저희 집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빠가 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차는 저희 집 전용 주차장에 몇 대씩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가끔씩만 타서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있다고 잘난 체하면서 갑질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삶이자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결혼은 조금 늦게 한 편인데요.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위로 큰 동서, 작은 동서가 있지만 시누이들보다는 같은 처지니까 훨씬 낫겠지 싶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거든요. 상견례도 무리 없이 잘 넘어갔고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도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애초에 남편 집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으로 이야기해놓았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크게 반대하거나 캐묻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이야기가 잘 통하는 편이었고 남편을 꼭 엄청 사랑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무난한 성격의 남편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특별히 반대하지도 않고 대부분 잘 따라주었으니까요. 우리 친정이랑 신혼집은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서울에 월세로 사는 건 어때? 여보도 나도 회사가 서울이고 여보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게 정말 힘들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자. 서울 월세는 금방 구해. 전세나 매매가 없는 거지. 하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못해도 왕복 3시간인데 여보 말대로 그게 더 경제적일지도 몰라. 한 달 교통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그래, 난 좋아. 여보가 친정이랑 가까워야 도움받기도 훨씬 편하고 난 여보가 좋을 대로 했으면 좋겠어. 서울에서 월세집 한번 알아보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실 테니까. 맞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몰라. 우리 엄마 아빠도 가까이 온다는데 싫다고 하진 않으실 거고 난 엄마 아빠 가게 한 번씩 가서 뵙고 고기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때? 좋지? 아, 그럼 난 너무 좋지. 장모님, 장인어른도 자주 뵙고 만난 고기도 얻어먹고 서울 사니까 출퇴근 고통도 줄어들고 일석삼조네 일석삼조야. 역시 우리 여보가 아주 똑똑하다니까. 여보 말대로 하면 대부분 잘 흘러가는 것 같아. 그래? 여보가 내 선택 다 따라주고 존중해줘서 그렇지. 난 복 받았어.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럼 서울 월세집으로 알아본다. 좋다, 좋아. 남편은 제가 제안한 대로 대부분 따르는 편이었고 신혼집도 서울에서 구하자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둘 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편은 경기도 살면서 데이트할 때나 출퇴근할 때 항상 오래 걸려서 힘들어했었습니다. 시댁도 그렇고 아주버님네, 작은아주버님네 모두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아무래도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신혼집까지 비효율적으로 굳이 경기도에 구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전세나 매매는 구하기도 어렵고 저와 남편의 돈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월세로 구할 생각을 했죠.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서 별 무리 없이 서울에서 월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생각 없이 마구 떠들어대고 편견의 잣대를 들이미는 큰 동서와 작은 동서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신혼집을 월세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월세는 꾸준히 나가는 돈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막내 서방님네 너무 경제관념이 없는 거 아닌가 싶네. 우리처럼 5억짜리 아파트 구할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참.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안 그래도 경제 어렵다는데 안전자산으로 가야죠. 월세가 뭐예요, 월세가? 서울 거기 뭐가 좋다고 꾸역꾸역 서울에서 월세 살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건지 정말 쪽팔려서 같이 못 다니겠어요. 5억도 4억도 없으면서 무슨 서울이 산다고 그러는지 진짜 그지도 아니고. 큰형님, 작은형님 여기 계셨네요. 어머님께서 찾으세요. 두 분 안 오신 줄 알고 저 혼자 음식하고 있을 뻔했네요. 얼른 여기 와서 같이 시작해요.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막내 동서는 인기척도 없이 와가지고 남의 말을 엿들어?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하긴 그런 사리분별도 안 되니까 이 시국에 월세를 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버릇이 안 좋네. 막내 동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끼리 대화할 수도 있지. 꼭 그렇게 못 껴서 안달이 나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든 막내 동서는 알 거 없고 가서 할 일이나 마저 해. 우리도 갈 거니까. 두 분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그런데 제 이야기하는 건 다 들었거든요. 월세 사는 게 큰형님, 작은형님네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저는 듣고도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돼서요. 저를 욕하실 게 겨우 고작 그거밖에 없어서 속이 뒤집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인연이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라고 그딴 식으로 말을 짓거려. 까불고 있네. 인연 진짜 안 되겠어요, 형님. 우리가 좀 본때를 보여줄까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 모두 계시니까 다음으로 미루자고. 넌 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막내 동서한테 우리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고. 하여간 저 싸가지하고는. 서울에서 회사 다님 다야? 중견기업이 모구리 잘났다고. 얼마든지요. 어차피 집에서 팔자 좋게 놀고 계시는 큰형님, 작은형님한테 제가 들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어머님이 부르셔서. 큰형님, 작은형님도 10분 안에 안 오시면 어머님께 제 흉보느라 안 오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전혀 제가 나중에 가만두나 봐요. 어쩜 저렇게 교양도 없고 생각도 없을까요? 서울에서 겨우 월세 사는 주제요. 지금 지가 회사를 다닌다고 뭐 유세라도 떨고 싶은가 봐요. 우리 송년회 모임에 막내 동서만 쏙 빼놓고 가요. 그게 좋겠죠. 당연하지 동서. 나도 같은 생각이야. 겨우 월세 사는데 송년회 모임 와서 괜히 얻어먹으려고나 하겠지. 이래서 사람이 수준이 맞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랑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건데 서방님은 어쩌면 저리도 보는 눈이 없어서 저런 거랑 결혼을 하셨대. 송년회 모임은 우리끼리 가자고. 제가 가는 척하면서 안 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송년회 모임에 저만 쏙 빼놓고 가려는 이유가 고작 제가 월세에 살고 있어서 쪽팔린다는 이유라니 너무나도 가소롭더군요. 그 자리에서 튀어나와 다시 반박하면서 제대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꾹 참고 그 송년회 모임에서 깜짝 놀래켜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골려주려면 제대로 해야 제맛이겠죠. 송년회 모임에 대해서 장소와 시간까지 열심히 떠들어주는 덕분에 따로 알아낼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일 뒤 송년회 모임 날이 되었죠. 저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를 깜짝 놀래켜줄 작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친정집에 들려 아빠에게 하루만 차를 빌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흔쾌하게 허락해 주셨고요. 아빠, 저 7억짜리 외제차 오늘 하루 빌려 탈게요. 그래도 되죠? 타고 지하 주차장에 놔둘게요. 사랑해요, 아빠? 당연히 그래도 되지. 그런데 무슨 일 있냐? 평소에 차에는 관심도 없던 애가 갑자기 아빠 차까지 빌려 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현지한테 무슨 일이 단단히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큰 동서랑 작은 동서가 뭣도 없으면서 자꾸 허세를 부리잖아요. 심지어 오늘 있는 송년회 모임에 저 없어 보인다고 초대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뭐? 너희 손윗 동서들이 아주 고약한 면이 있구나. 그럼 본때를 보여줘서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게 맞지. 그래 우리 딸 7억짜리 외제차면 아마 그쪽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 말도 못할 거다. 할 때는 제대로 하는 거야. 그게 좋아. 뒤탈도 없고. 역시 아빠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빠 말대로 제대로 납작하게 눌러주고 올게요. 뒤탈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요. 있는 자산 숨기고 사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돈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꼽주는 손윗동서들 때문에 저 이제 안 참고 살려고요.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7억짜리 외제차를 끌면서 송년회 모임 장소에 화려하게 등장해서 큰 동서와 작은 동서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동서들은 저를 보자마자 개거품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뭐야? 막내 동서야? 지금 그 명품은 다 뭐고? 이거 7억짜리 외제차 아니야? 어디서 렌트해 왔어? 아우, 이게 뭔 일이래. 말도 안 돼. 요즘은 이런 거 렌트도 되나 보지? 하여간 막내 동서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는 월세나 사는 사람은 함부로 못 오는 곳이라고. 휘두르고 온 명품이 다 얼마야? 그거 하루 빌리는데 얼마나 썼어? 서방님도 동서 이러는 거 알아? 이 쬐깐한 년들아. 5억짜리 집도 집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걸 어디서 렌트해? 니년들이나 빌려서 입고 끌고 다니겠지. 이 옷, 가방 전부 내 거거든? 차는 우리 아빠 차고. 아빠 차 이거 말고도 5대나 더 있는데 왜? 구경시켜줘? 우리 지금 널 놀리는 거지? 서울에서 고작 월세 살면서 그런 명품의 차가 있는 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막내 동서 설마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부모님 부자이신데 아닌 척한 거냐고 똑바로 말해. 아유 형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보나마나 다 빌려온 것들일걸요? 우리랑 지금 장난쳐?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하루에 이거 빌리느라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서울 월세살이 하면서 그 정도는 너무 사치 아닌가? 우리 친정에서 운영하는 고깃집 프랜차이즈. 그거 우리 그냥 점주인 줄만 알았지. 우리 부모님께서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본사 대표님들이시거든. 굳이 이 별 볼 일 없는 시댁에 시집 오면서 이런 거 밝힐 필요가 뭐 있겠어? 그런데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서 말이야. 큰 동서 작은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때까지 참을 필요가 없었는데 진작에 까발릴걸. 진짜 뭣도 없는 년들이. 입고 온 수준 봐라. 아주 귀엽네. 말도 안 돼. 인연이 진짜 우리 시댁을 아주 감쪽같이 속인 거였어.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그런 걸 대체 왜 숨겨? 정말 어이가 없었네. 그동안 우리를 농락하다니. 그럼 자산이 몇 억이야 대체? 와, 그걸 속이고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하다니. 도대체 무슨 심보인 거야? 아우 뒷골이. 아이고. 두 분이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든 뒷골을 잡고 쓰러지든 저랑 알 바 아니니까. 저는 가던 길 가볼게요. 뭐 이런 촌스러운 송년회가 다 했는지 이분 꼬라지하고는. 정말 못 봐줄 정도네요. 어디서 저랑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정말 쪽팔리니까. 진짜 형님! 전형 그대로 줄 거예요? 나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건 반칙이잖아요. 부모님 찬스를 쓰다니. 아니 도대체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 아직도 안 믿겨요. 세상도 참 불공평하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다 사실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저런 부잣집 딸내미한테 월세살이 한다고 우리가 구박한 거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를 아주 가뿐하게 웃어넘기고 저는 유유히 송년회 모임 자리에서 빠져나와 7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차려입고 그냥 들어가기 아쉬웠으니까요. 바로 아빠 차를 반납할까 하다가 청담동 마사지샵에 들러서 마사지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남편에게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선수를 쳐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반차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여보, 나야. 갑자기 반차 쓰라고 해서 미안.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놀랐지? 이거 우리 아빠 차야. 사실 5개 더 있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 어서 타. 여보야? 나 정말 못 알아볼 뻔했잖아. 우와, 이거 외제차 아니야?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게 장인어른 거라고? 우와, 알겠어. 일단 탈게. 그나저나 여보, 오늘따라 너무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헤어랑 메이크업까지 했네. 옷도 다 명품에. 뒷자리 저 가방도 명품이잖아. 여보,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하여간 귀엽긴. 내가 이래서 여보를 좋아하나 봐. 너무 귀엽잖아. 쫄지 마. 놀라지도 말고.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운영하시는 강남의 고깃집 프랜차이즈 있잖아. 그거 사실 우리 엄마 아빠 거야. 프랜차이즈 점주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이시지. 너무 검소하게 하고 다니셔서 몰랐지. 내 주변 대부분이 몰라. 여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뭐? 그럼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그 고깃집 프랜차이즈의 전국 체인점 대표님들이라는 거야? 와, 그럼 도대체 자산이 얼마이신 거야? 세상에.
난 정말 상상도 못했잖아. 그게 사실이야? 여보, 나 안 믿겨. 나 좀 꼬집어줘. 내가 여보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아,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 집 배경에 대해서 많이 줄여서 이야기했지만 그건 용서해 주라. 우리 집 사람들이 워낙 검소하게 살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해서.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여보가 옆에서 날 봐서 알잖아. 그렇지? 알지. 아주 잘 알지. 여보 명품도 잘 안 입고 어쩌다 한 번이잖아. 큰 사치 안 하고. 그럼 여보는 결혼도 골라서 할 수 있고 결혼하자는 전문직들이 줄을 섰을 텐데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난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그래. 못난 질문해서 미안한데 난 꼭 알아야겠어. 여보 말이 사실이라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여보가 여보니까. 여보는 그렇게 무난하고 순진하고 귀엽잖아? 내 말도 잘 따라주고 큰 욕심 없고. 난 그런 여보가 마음에 들더라고. 내 주변도 어차피 내 진짜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르거든.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살아온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면서 30대 중반에 여보를 만났고 더 좋은 사람 없겠구나 싶어서 결혼한 거지. 여보는 나랑 결혼한 거 혹시 후회해? 아니, 전혀 아니지. 난 여보랑 결혼한 거 완전 행복이고 심지어 지금 보니 완전 행운이기까지 하잖아. 그런데 분수에도 안 맞는 왜 나 같은 놈을 선택해줬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말이야. 고마워. 내가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차까지 몰고 나온 이유는 그동안 큰형님, 작은형님이 우리 월세에 산다고 개무시한 것 때문이긴 해. 그래서 오늘 송년회 모임 하는데 나만 쏙 빼고 지네들끼리 갔더라고. 그걸 시댁 가서 우연히 들었고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 싶어서. 열등감 느낄 만한 7억짜리 외제차에 큰형님, 작은형님은 엄두도 못 낼 고급으로 치장하고 갔지. 뭐하러 서울에서 월세살이 하냐고 거지 같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빡쳐 안 빡쳐.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큰형수님, 작은형수님이 여보한테 계속해왔단 말이야? 아 정말 너무들하네. 서울에서 월세 사는 게 뭐 어떻다고 거지라고 말할 정도인가 이게?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여보. 내가 미안해. 형수님들이 여보한테 이러는 줄도 모르고. 괜찮아. 이 정도 따위는 나한테 아무 타격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보한테 말 안 한 건데 여보가 무슨 수로 알겠어. 안 그래? 난 여보가 그동안 내 배경이나 자산에 대해서 숨긴 거에 배신감 느낄까 봐. 그 걱정만 있었지 뭐. 난 전혀 괜찮지. 아니 너무 고맙지. 난 로또 맞은 것보다 더한 거잖아. 우리 여보가 내 로또였네. 모르고 산 복권이었어. 그런데 나도 여보처럼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려고 해. 여보도 그렇고 장모님, 장인어른 모두 같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오신 거잖아. 굳이 묻기 전에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역시 우리 남편이야. 내가 이래서 여보를 좋아한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여보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아주 좋아하실 거야. 물론 큰 동서랑 작은 동서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아마 시댁 식구들은 전부 우리 집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욕심 없으셔서. 나 봐서 알겠지만 내가 부모님이랑 비슷해. 그래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런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들이라는 걸 아시면 오히려 존경하고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뭘 해달라거나 그런 염치 없는 짓은 안 할 분들이셔. 이건 내가 보장해. 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분들 아니시라는 거. 나도 그렇고 여보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걸 알았다고 해도 똑같이 우리 힘으로 살아낼 거니까 생활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을 거야. 그건 어머님, 아버님께도 여보가 잘 말씀드려줘.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이제는 좋은 집에 꼭 살아야 할 때나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다거나 뭐 그러면 모를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여보네 사정 잘 말씀드릴게.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 거고.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그나저나 여보, 오늘 너무 멋지다. 종종 이렇게 입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자. 그럴 생각이야. 이미 시댁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여보한테도 다 말했고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스테이크나 썰러 가자. 최고급으로. 그럼 가볼까? 나야 좋지 여보. 여보 덕분에 진짜 내가 호강한다. 고마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해 진짜야. 여보 최고. 하여간 귀엽다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랑 특별한 날마다 자주 가는 레스토랑으로 가자. 잠시만 예약해야겠다. 남편과 함께 특별한 날에만 오는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최고급 와인에 스테이크를 써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새삼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갑자기 저의 배경이나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이 많이 놀란 것 같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또 제 말에 절대 복종해주는 남편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모르고 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건 맞으니까요. 저라도 남편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마 남편이 그런 엄청난 부를 저에게 숨겼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갖추고 살려고 욕심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렸을 텐데 남편은 그러지 않는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시댁에는 저희보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한테 일러 바치고 이 일로 우리 친정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계속 저희 친정에 잘 말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자는 심보였습니다. 정말 안 봐도 비디오였죠. 하지만 저와 제 남편의 기대와 예상대로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뜯어낼 생각부터 하냐면서 큰 동서와 작은 동서를 나무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쌤통이고 다행이지 않나요? 참 통쾌한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여보, 글쎄 있잖아. 그동안 막내 동서가 우리 다 속인 거였어.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였다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둘째 동서랑 같이 막내 동서네 월세 산다고 거지냐고 막 그러면서 송년회에도 우리끼리 갔단 말이야. 그러다 이 사달이 난 거야. 어떡하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막내 동서네 친정에서 뜯어낼 수 있는 것 좀 뜯어내야 되지 않겠어? 알아듣게 말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막내 동서가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면 그걸 왜 속여? 아니 애초에 내 동생이랑 왜 결혼을 하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오늘 둘째 동서랑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단 말이야. 막내 동서가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니까. 자기네 부모님이 고깃집 프랜차이즈 점주가 아니라 그 본사 사장님들이라고. 오늘 7억짜리 외제차까지 끌고 왔어. 진짜라니까. 뭐? 7억짜리 외제차? 그게 진짜야? 와, 우리 동생 개 탔네, 개 탔어. 진짜 부럽다. 여보는 사실 부잣집 딸내미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되는데 왜 아닌 거야? 여보, 진짜 이렇게 장난칠 거야? 나 지금 진지하다고. 얼른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같이 가자. 빨리 옷 입어, 빨리. 그렇게 큰 동서와 큰 아주버님은 부랴부랴 시댁으로 왔고 이미 작은 동서와 작은 아주버님도 시댁에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막내 동서가 글쎄 그동안 아주 발칙하게 우리를 속여왔다니까요? 여보, 당신은 뭐해? 얼른 와서 거들지 않고. 지금까지 강남에 소고기 있지 프랜차이즈 그거 하나 운영하는 줄만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고깃집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이라는 거 있죠? 네, 맞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직접 봤대요. 7억짜리 외제차 끌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르고 온 걸 말이죠. 게다가 그 소고기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이란 거 막내 동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속이고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수가 있는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알자마자 달려왔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저랑 형님네까지 모두 팔자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당장 막내 동서한테 연락해서 사돈 어른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몫으로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이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요망한 게 감히 속이는 바람에.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막내 새아가가 부자인 걸 속이고 우리 철민이랑 결혼했다는 거냐?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네는 뭔 난리를 피우려고 이렇게 달려와서 소란들이야, 어?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안 그래? 너희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들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저 막내 새아가랑 우리 철민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될 일이지. 그저 콩고물 하나 떨어질 거 없을까? 이 생각으로 온 거냐 니들? 정말 실망이다. 아니요, 아버님.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몇 억 수준이 아니라 몇백억일 거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요. 이걸 왜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하세요. 저희도 명백한 가족이잖아요. 정말 서운해요. 맞아요, 아버지.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어찌되었건 우리 가족을 속인 것도 맞고 정말 괘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넘쳐나는 그 돈 쓰기 싫어서 아끼고 있던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당장 뜯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까지 다 받아내자니까요. 맞아요. 역시 큰형님 오시니까 말이 좀 통하네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데 정말 사돈 어른이랑 만나셔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받으실 것도 잘 챙겨야 하고 또 저랑 형님네도 주실 수 있는 게 분명 차고 넘칠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몰랐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철민이 처관에서도 이미 다 알 텐데요, 뭘. 그냥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사돈인데 이 정도도 안 해주려고 했냐면서 그동안 속인 거 서운하다고 하면서 최대한 많이 뜯어내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죠? 네? 예끼 이것들아! 정말 우리 철민이랑 막내 새아가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볼 면목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베껴먹을 생각부터 하니? 아이고 머리야. 여보,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못 키웠나 봐요. 어우 참나. 여보, 얘네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철영이, 철호,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정녕 너희를 잘못 키운 게야? 게다가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니? 그동안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가 막내 새아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았냐? 이제 와서 그런다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디? 꿈 깨라. 우리는 받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 사돈 내 재산은 사돈 거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어머님, 아버님은 왜 제 발로 굴러들어온 기회를 걷어차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될 일도 안 되죠. 막말로 사돈은 가족 아닌가요? 막내 서방님이랑 결혼했으면 저희랑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목 터져라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저희 마음 다 알면서 왜 무시하시냐고요. 예끼, 작은 새아가, 넌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 집안 망신을 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게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막내 새아가를 구박했니? 작은 새아가, 너네 살기 어려운 상황이냐? 아니잖아. 그런데 뭘 도와달라 말라야. 그리고 그럴 염치가 있으면 나가서 봉사나 하고 와라. 아주 그냥 그 말이 쏙 들어갈게야.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봉사나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해서 저희도 좀 먹고 살아야 할 때 아닌가요? 어머님께서는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찾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큰 새아가 너까지 이렇게 나오다니. 그동안 작은 새아가랑 우리 막내가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 진작에 알아보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어야 했는데.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우리는 너희 그렇게 안 키웠다.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한테 아주 실망이야.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라. 알겠냐? 철영이, 철호, 너희는 철민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미안하지도 않어? 어떻게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랑 똑같이 굴려고 해? 너희는 당분간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마라. 아주 고얀 것들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있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다. 썩 가버려라. 니들 쳐 데리고 얼른. 엄마 왜 그래요. 저희가 못할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넘치는 재산 조금 나눠 가지자는 건데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은 역정내셨지만 또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포기 안 할 거예요. 맞아요. 형이랑 형수 그리고 저희 아내 말이 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돈 달라고 하는 게 뭐 흠인가요? 오히려 솔직한 거지. 이미 우리한테 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 땡겨달라는데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녀석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너희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입 밖에 내면 아주 그냥 호적을 파버릴 줄 알아라. 얼른 썩 안 꺼져? 안 꺼져? 여보, 얘네 돌려보내고 소금 좀 뿌립시다. 도저히 안 되겠구만.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너네 안 가냐? 소금 맞고 갈래? 너희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 아이고, 이게 내 죄지, 내 죄야. 소금이나 가지러 가야겠다. 소금 맞고 가기 싫으면 얼른 가버려, 얼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부르렁을 쳐도 분명히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네가 어떻게든 저희 친정에 연락해서 돈이든 자산이든 뜯어내려고 할 게 보이셨나 봅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전화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죠. 제가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다니까요. 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 주셨었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식사 중이었어서. 식사는 하셨고요? 우리는 아직이다. 예, 막내 새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가 많이 힘들게 했지. 귀찮게 하고. 오늘 보니까 딱 알게 있더구나. 게다가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고 우리는 너희 친정에서 가진 부와 재산에 1도 관심 없다. 다만 콩고문을 노리고 큰 새아가랑 작은 새아가가 벼르고 있으니까 아예 사돈어른과 사부인께 상종도 해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겠니? 우리 집안이 우리가 철민이랑 철호를 그렇게 안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참 면목이 없다 우리 막내 새아가한테.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 저희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 놓을게요. 혹시라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절대 상대 안 해주실 거예요. 저 조금 감동이네요, 어머님. 아니, 이거 당연한 거지. 무슨 감동이냐, 감동은. 하여간 우리 막내 새아가도 너무 착해서 탈이구나. 그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 더 강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부모님 노력으로 이룬 재산 더 잘 지킬 생각을 해야지.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막내 새아가. 우리는 아무 욕심 없어.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는 너니까 우리 철민이랑 결혼시켰지. 너희 집안 배경을 보고 결혼시킨 게 아니니까 말이야. 이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냐? 예, 맞아요, 어머님. 저 더 마음 단단히 먹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두고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막내 새아가야.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집 양반은 나하고 생각이 완전 똑같으니까 당분간 채령이랑 철혼에는 본가에 오지 말라고 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 편하게 오렴. 자꾸 채령이 처랑 철호, 처가 괴롭히면 언제든 말하고. 알겠지? 네, 어머님. 그럴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여보도 한 말씀 드려, 얼른. 엄마, 감사해요. 제가 엄마 아빠 아들인 게 참 자랑스러운 오늘이네요. 형들이랑 형수님들은 돈에 눈이 멀었지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저희를 키우지 않으셨잖아요. 잠깐 눈이 멀었던 것 뿐일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상 정도 해주지 말자고요. 하여간 이제야 우리 철민이가 아주 신이 났구나. 그래, 안 그래도 본가 오지 말라고 하기에 상 정도 해주기 싫어서였어. 얼른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럴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자식은 철민이 하나인 걸로 하면 되는 걸 뭘. 걱정을 하고 앉았어. 애들 바쁘니까 얼른 끊어요. 식사 중이었다잖아. 얘들아, 그럼 식사해라. 우리도 얼른 밥이나 먹고 자야겠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맛난 저녁 드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본가 찾아뵙겠습니다. 저랑 남편이 기대했던 것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더욱 청렴결백하시고 욕심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눈앞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없던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막말로 얼마든지 떼쓰고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정말 두 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런 시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바르게 잘 컸나 봅니다.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같이 컸더라도 저희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처럼 욕심 많게 자랄 수도 있는 거지만요. 아무튼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7억짜리 외제차를 아빠한테 반납하고 명품도 다 두고 왔습니다.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건 바로 남편과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니까요. 돈이야 언제든 또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저를 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가치 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저를 같은 사람으로 봐주는 진실한 사람들이 함께니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이지만 저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주는 존재잖아요. 요즘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버리고 죽이고 사기치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니까요. 뉴스를 듣다 보면 참 세상 살기 무섭고 팍팍하다는 생각만 가득해질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결정짓잖아요. 돈으로는 사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돈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들과의 연결을 깊게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수년간 자수성가로 부자인 채 살던 저희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영감을 받는 존재들인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지식과 시각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지지와 도움을 주는 존재 역시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기나 도전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니까요. 따뜻한 뉴스들을 보면 모두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실천, 봉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정말 중요시해야겠죠? 우리는 사람들과만 사랑하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는 사랑과 소통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배려를 나눌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돈만 가득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만족도 하기 어렵고요. 의미 있는 경험 동안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돈으로는 사람과의 깊은 연결과 의미 있는 경험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보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과 기억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자고요. 돈은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걸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리고 사람과 소통을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주변이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저였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리고 제 남편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이런 시부모님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길일까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해외를 나갔다 올까요? 어떻게 주신 사랑과 믿음에 보답을 드려야 할지 어려워서요.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니까요. 더 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시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릴 건가요? 시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아직 한 번도 같이 여행을 가지 못한 것도 있고 해외로 가면 더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해서요. 시부모님께서 저와 저희 남편에게 많은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셔서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해외여행을 제안할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가신다고 하실까요? 가고 싶은 곳을 여쭤볼까 해봤는데 어려워하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함께 결정을 내리고 싶긴 한데요.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과 다르게 더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여행지 선정,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여행 일정 등 모두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시부모님의 편의와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과 관광지를 포함한 다채로운 일정을 구성해볼까 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해외여행에서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잖아요. 한국말로 해도 다 통하는 베트남을 갈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요. 베트남에서 한국말로 해도 기본적인 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 갈 만한 해외는 어디가 있을까요? 시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은 감사와 즐거움을 표현하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같이 가보려고 해요. 시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경험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부모님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기고 오고 싶네요. 사진도 많이 찍어서 추억을 남기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시부모님과의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과 다녀온 후 저희 친정엄마 아빠랑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여행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응원과 지지를 받는 기분이네요. 저도 열심히 사연 들으면서 댓글 많이 남기겠습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위 곳곳에 어쩌면 제 바로 곁에 계실지도 모르는 익명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개연성 없는 순간도 있고 내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 일도 손쉽게 생겨나는 걸 보니 이런 걸 별일이라고 하나 봅니다. 저에게도 살다 보니 별일 하나가 생겼는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재밌게 들어주시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 중 하나가 부모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순전한 복이자 운이지요. 저는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그 부모복이 지지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사지 멀쩡하게 살아계셨지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셨거든요. 공장을 다니면서 툭 하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아버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나돌던 어머니, 아버지는 자주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가했고 어머니도 이에 질세라 갖가지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아버지에게 맞섰지요. 두 분이 제대로 맞붙는 날에는 옆집 식구들이 와서 말리거나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의 휴유증인지 후천적 노화의 문제인 건진 모르지만 귀가 점점 들리지 않았고 이명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는 아버지를 더 비아냥댔고 보란듯 친구들을 데려와 집에서 도박을 했었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자 막장 가족이었습니다. 유일한 자식이었던 전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보기만 하며 방치된 채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저에게 생겼던 강박은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 생애 첫 기억은 아버지의 매서운 훈육이었어요. 김수미, 혼자 알아서 해. 엄마 아빠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해. 고작 6살 남짓한 아이한테 아버지는 혼자 일어서는 법을 강제로 주입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알아서 피하라는 말과 같았죠. 그렇게 전 배우진 않았지만 배운 것처럼 움직여야 했고 태어났지만 태어난 적 없는 것처럼 숨을 죽여야 했고 자식이지만 낳은 것 없는 것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삶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나이였기에 저는 그게 생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당연하게 행동했어요. 혼자 씻고 혼자 옷을 입고서 혼자 외출하고 배가 너무 고프면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 2-3개를 훔쳐 사탕을 사 먹고 혼자 밥을 꺼내 먹고 그마저도 없으면 먹다 남은 김치나물을 꺼내서 물에 씻어 먹고 남들 눈에는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기에 애가 똑 부러져요 라며 물을 수 있었지만 실상은 그와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사춘기가 돼서야 저는 부모복이 없다는 걸 여실히 느꼈어요. 친구들이 흔히 싸오는 도시락을 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게 괜히 창피해서 도시락을 깜빡했다 거짓말하고선 교실을 빠져나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했던 날들이 있었죠. 자존심은 또 세서 그날부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매일 도시락 대신 빵을 사갔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은 여전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싸웠고 여전히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나이가 들다 보니 전보다 기력이 없어졌다는 거였죠. 한창 사춘기가 심할 때 한 번은 처음으로 대놓고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아빠도 엄마도 하필이면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왜 애를 만들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하냐고. 대체 왜? 그땐 잘 몰랐으니까. 애라는 건 낳아주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자고 씻고 먹고 크고 나중에 효도하는 줄 알았지. 기껏 9달 고생해서 낳아줬더니만 눈부라리면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 줄 알았으면 나도 그런 선택 안 했어. 됐니? 따지고 싶으면 네 애비한테 가서 따져. 고생한 엄마한테 귀찮게 굴지 말고. 어머니의 말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제 가슴에 큰 상처가 되어 두고두고 오랫동안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비수처럼 아파서 차라리 왜 날 낳았냐고 묻지 말 걸 후회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제가 홀로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끝끝내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애초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때부터 전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함께한 집에서 머무는 남은 있어도 부모는 없다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한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당신들 같은 가족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노력하며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거요.
적어도 난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더더욱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인정해 주었고 저의 독립심과 자립심에 대해서 치켜 세워 주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의젓하고 어른스럽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따라오던 꼬리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꼬리표는 저에게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것만이 이 집구석에서 태어나 얻은 유일한 장점이네요. 사실 나중에 보란 듯 홀로 서기에 성공하면 이거 하나 고마웠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역시나 부모였던 두 사람은 그마저도 편히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됐을 즈음 아버지는 음주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어머니도 곧바로 집을 나갔거든요. 옆집 이모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마도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 같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평생 못 봤거든요. 초라하고도 서글픈 10대를 보내면서 저한테 20대는 기대감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진 않겠지 하는 기대감과 앞으로의 날들이 지난 날들과 비슷하면 어떡하지 싶은 두려움이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곧바로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때는 오직 20살의 패기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남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사무실을 청소하고 남들보다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마지막까지 일을 정리하고 마치 내 회사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 상사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나 기뻤고 업무가 쉽게 풀리는 날엔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만도 못한 쥐꼬리 월급을 받으면서도 행복해했다니 딱 옛날 그 나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렇게 몇 년간 일하는 재미를 서서히 붙여갈 즈음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저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였어요. 그 친구에겐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갔던 터라 여러 번 보았었죠. 그런데 그 친구 오빠에게 처음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연락에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 줄 알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의 오빠는 예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했었고 두 사람은 워낙 돈독한 남매지간이어서 그 사실을 친구도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둘의 만남은 친구로부터 시작된 거였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마냥 싫진 않았습니다. 오빠는 좀 병약해 보였지만 인물도 괜찮았고 친구의 말대로라면 사람 됨됨이도 좋아 보였거든요. 다만 친구의 오빠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놀랐을 뿐이지요. 생각지 못했던 약속은 만남의 시작이 되었고 오빠와 저는 어느새 남들과 같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연애에 저는 많이 들떠 있었고 처음으로 행복이란 기분을 느껴보았어요.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에게 믿음을 주고 온전한 사랑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난생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잠깐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고 날 낳았던 걸까? 이런 질문이 가끔씩 제 안에서 생겨났지만 저는 애써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랑했던 거라면 그런 비참한 끝을 맞이한 게 너무 끔찍하니까요. 그럼 사랑이란 건 없다고 믿게 될까 봐요. 연인이 된 오빠를 만나면서 만족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중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전 고작 20대 초반이었고 아이를 가지는 건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로 받아들인 나이였죠. 해서 임신을 했단 걸 알았던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전 아이를 제대로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봐서 잘 알잖아요. 아이를 낳는 책임은 나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갑자기 너무 두렵고 막막하더라고요. 난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평생을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오빠한테 연락을 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오빠도 적잖이 당황하면서 함께 고민해 주었어요. 오빠도 그래봤자 이제 막 20대 중반이 된 나이였으니까요. 그리곤 결국 아이를 낳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살아왔더라면 어쩌면 전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보다 긴 세월을 살아온 부모님이
저의 미래를 생각해 설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혼자였고 이 난감한 상황에 조언을 해주거나 이끌어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책임도 의무도 저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이었죠. 스스로 엄마가 될 수 있겠냐고 수십 번 묻고 또 물어왔어요. 아직 햄스터만한 크기의 아이에게 넌 태어나길 원하느냐고 매일 밤 물어봤습니다. 결국 답은 제 안에 있었어요. 나와 다른 환경에서 나와 다른 길로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어쩌면 그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 내 아이와 좀 더 일찍 만난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기로 했고 식도 올리지 않은 채 오빠와 혼인신고서부터 작성하게 되었죠. 당장은 둘이 살 공간이 없었기에 저는 오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었기에 다행히 마음은 편했어요. 친구는 저의 상황을 딱하게 생각해주며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씩 부모도 없이 자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았다며 혀를 끌끌 차셨거든요. 그때마다 친구가 나서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죠. 오빠가 출근한 사이 제가 입에 곰곰해질 때면 친구는 어느새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아마도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시간들을 또다시 힘들게 버텨냈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자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 노여움이 누그러지신 듯 했죠.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분명 둘 다 잘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아이를 조금 더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회사에 다시 출근하면 시어머님이 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아이는 엄마 손에서 커야 한다며 잔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아직 남편의 벌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라서 제 선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시는 듯 했어요. 시아버님도 정년퇴직이 가까워질 나이였고 친구도 학생이라 벌이가 없었으니 따지고 보면 경제적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건 남편 하나뿐이었거든요. 저도 돌아갈 회사가 있었으니 굳이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작고 어린 딸아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돌보았어요. 남들보다 작게 태어난 아이는 타고나기를 예민한 기질이어서 쉽게 잠드는 일이 없었고 자주 칭얼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고생 좀 했지요. 밤에 한숨도 안 자면서 울어댈 때면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아이를 데리고 집 옆에 있는 가로등 밑 계단에 앉아 새벽 내내 등을 어루만져 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편안했어요. 아이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제가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이를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매일 아이를 바라봐주고 쓰다듬어주면서 귓가에 속삭여줬어요.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아이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라고요. 딸아이만큼은 제가 들었던 모진 말과 비난의 단 한마디라도 듣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언제나 좋은 말, 다정한 인사, 따뜻한 칭찬 속에서 커가기를 기도했어요. 저의 힘들었던 시기를 아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늦은 밤 퇴근하더라도 꼭 아이의 조그마한 손을 붙잡고서 제가 그랬듯이 아이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진 몰라도 조그맣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또래 아이들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갔어요. 그렇게 아이가 젖을 때쯤 저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저는 이미 해고가 된 겁니다. 사장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따지려고 했지만 직접 만나 뵙지도 못하고 전무님에게 도리어 혼이 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 고작 20살 갓 넘긴 직원이 애가 져서 휴직기를 낸 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염치로 회사에 다시 돌아오려고 했냐며 저를 질책하더군요.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저는 제 회사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제가 몸담그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이자 기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회사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제가 휴직기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겁니다. 전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 겪은 이 모멸감과 굴욕감을 밟고 올라서서 이제는 누군가의 밑이 아닌 꼭대기에서 일하겠다고요. 내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재원이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괜찮은 사업 항목을 찾아서 직접 키워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계획에 시댁 식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신우가 된 저의 친구까지도요. 가족들의 반응을 저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봤자 저는 아직도 20대 중반이었고 사회생활은 회사를 다닌 3년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창업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엄마라는 이유가 가장 컸죠. 아가, 고집 피우지 말고 어른들 말 들어. 그냥 집에서 얌전히 육아하다가 애 초등학교에 갈 때쯤 다시 직장 알아봐. 그때 가면 식당 일이든 마트 계산원이든 할 게 많을 거야. 네 나이면 밖에 나가서 결혼도 안 했다고 해도 믿을 거다. 괜히 그 일 잘린 거에 화나서 감정적으로 일 벌리지 말고 널 위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는 말이야. 어머님 말씀도 일리 있는 걸 압니다. 그게 보통의 삶이고 가장 쉬운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좋은 엄마와 어엿한 직장인 둘 다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안에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아이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욕심이란 것도 알면서도요. 아마도 저에겐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성공으로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보상받고 싶었고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내면서 이 또한 보상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강박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게 설령 잘못된 생각이고 어긋난 심리라 해도 고집을 꺾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의 고집과 진념이라면 늘 그래왔듯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남편만이 저를 이해해 주었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지지가 있으니 시댁 식구들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작정 창업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전망이 좋을지 한참 이것저것 알아보고 따져보고 고민해 보았어요. 매일같이 뉴스를 챙겨보고 함께 회사에 다니던 친구를 찾아가 이야기도 해보고 어쩔 땐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나가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광장에서 앉아있다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게 곧 수요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보면서 제가 선택한 일은 책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정확히는 출판사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전 원래 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책을 접해본 일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먹고 살기가 급해서 활자를 보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건 딸을 낳고 난 이후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가 말을 빨리 하는 모습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동화책 몇 권을 사서 틈만 나면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읽어주는데 어느새 제가 동화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책 속의 세계는 현실과 다르게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고작 유아기의 아이들이 접하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동화에 흥미를 느낀 저는 동네의 서점에 가서 다른 책들도 보기 시작했죠. 책은 참 신비했습니다. 영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데 글을 읽을 때면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머리로 상상하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문득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출판사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면서 향후 어떤 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어떤 방식의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출판사라는 계획이 세워진 이후부터 저는 곧바로 출판사 취직을 준비했어요. 하루에 반은 아이를 돌보고 시어머님이 봐주시는 반나절은 취직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후 저는 꽤나 큰 출판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또다시 제가 제일 잘하는 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퇴근하면 아이를 돌보았고 새벽에는 창업을 위해 틈틈이 공부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그간 모아둔 돈과 남편의 도움으로 자그마한 출판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1인 기업의 독립출판사였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저는 이미 전부 읽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우습지만 저도 사장이 되었으니까요. 늘 꿈꿨던 대표의 자리에 오르면서 저는 스스로 복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이란 걸 믿어요.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로 향해 간다면 반드시 복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보지 않아도 누군가 책임을 주지 않아도 평상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장은 수확이 없어도 그만큼의 행운이 쌓여서 언젠가 반드시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요.
비록 저는 타고난 부모복은 없었지만 살아가면서 이를 극복하고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강박적인 보상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보람차지 않은 일이 없어요.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 또한 지나갈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내가 잘한 일이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향후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억울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는 솔선수범하는 삶 속에서 떳떳한 사장, 번듯한 아내, 어엿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한 지 어느덧 20년도 넘었네요. 복을 모은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 이제 어엿한 한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웹소설을 발굴하는 출판사로 확장하면서 많은 지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이 전부 다 귀한 인재여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들이 있었기에 회사도 지금까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런 직원들을 두고 회장인 제가 게을리 지낼 수 있나요? 저 또한 매일 아침 일찍 30분 먼저 출근해서 회사를 둘러보고 사원들을 만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끔씩은 눈에 보이는 짐들을 정리하며 청소를 하곤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수확도 꽤 있어요. 직원들이 뭘 불편해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회장인 제가 직접 보고 느껴야 가장 빨리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직원들도 자신의 회사라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에겐 진한 노력에 대한 복이 거진 전부 다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대가로 시댁에게도 집 한 채를, 신우에게는 차를 선물해 줄 수 있었고 우리 셋 가족도 만족할 만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게 다 저를 끝까지 믿어둔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전 창업을 하겠다며 갑작스레 선언했을 당시 남편이 저를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생각해보곤 해요. 그 어떤 결과라도 지금과 같지는 않겠죠. 남편은 그렇게 늘 제 옆에서 사랑과 온 마음을 전해주었어요. 불행했던 저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지금 이 현재가 너무나 소중할 따름입니다. 딸아이는 그간 저희 가족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밝고 건강한 숙녀가 되었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편이었죠. 어느새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딸아이는 치위생사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취직까지 했으니 그것만큼 기특하고 대견한 일이 없더라고요. 딸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그때마다 딸은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면서요. 물론 그 알아서 한다는 것마저도 저라는 부모복이 있기에 시도할 수 있다는 걸 모를 테지만요. 딸이 취직한 지 1년이 넘었을 즈음 결혼을 하고 싶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려온 것도 처음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 하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는 딸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즈음 바로 만났다 하니 갓 1년 정도 만난 사이였죠. 그래도 1년 정도 만난 걸로 결혼을 결정하기엔 조금 섣부른 게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은 확신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고 만나보니 자신의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런 딸의 모습에서 저는 과거 옛날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게 아름답게만 보이던 그 시절을 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니 딸을 말릴 수 없었어요. 제 눈에는 어렸지만 딸은 이미 성인이었고 자신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 남자친구와 우리 부부 넷이서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전날 외출 준비를 하려는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사실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집 경제 상황이나 엄마 직업 같은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그냥 엄마는 조그만 서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사실은 나 예전에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크게 대인 적 있거든.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걸 알고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한심하지만 만나면서 선물도 많이 해주고 해달란 건 다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일부러 요구했던 거였더라고. 내가 그 사실을 아니까 곧바로 헤어지자 하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말 안 했어. 웬만하면 이번 사람도 결혼식 올릴 때까진 최대한 비밀로 했으면 해. 오늘 식당도 평범한 곳으로 예약했고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내 힘으로 이 결혼 생활 이어가고 싶어. 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맘 아픈 일이 있었는데도 그 일을 교훈 삼아 다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 걸 보면 역시 내 딸이 맞구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아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요청에 수긍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곧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요. 이제 결혼식에 대해선 나이의 남자친구가 해오는 만큼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비워주기로 했죠. 그렇게 만나본 그 남자아이는 제 생각보다 과묵하고 다소 어두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뭐라 해야 할까? 다소 큰 걱정이나 힘든 일이 있는데 숨기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멀리서 보면 키도 크고 멀쩡히 잘생긴 편이었는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호감이 가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어쩐지 딸한테 하는 말투도 툭툭 조금은 건성으로 느껴졌고요. 딸의 말로는 워낙 무덤덤한 성격인데 둘만 있으면 본인에게 너무나 잘 대해준다네요. 사실 친구들도 말렸는데 자신만 이 남자의 장점을 알고 있으니 그런 반응에 대해선 크게 생각 안 한다면서요. 딸이 그렇다 하니 저도 더 이상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식사에 시작하는데 듣자 하니 그 남자의 부모님은 본인이 어릴 때 이혼해서 두 분 다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렇다 할 친척도 없어서 결혼식 때도 아마 자신의 혼주석은 비워져 있을 거라 하면서요. 그 말을 멋쩍은 미소로 하는데 갑자기 저와 비슷한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부모의 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보란 듯 잘 살아왔고요. 다만 제가 걱정됐던 건 결혼할 때 상대 측 부모님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반대하실까봐 딱 그거 하나만 여태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혜지한테 잘하겠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들 앞으로 전부 채우고 보완하면서 혜지랑 함께 나아갈게요. 딱한 사정에 마음이 쓰이면서도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딸의 남편감으론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분명 제가 그러했듯 부모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을 거라 여겼습니다. 처음 느낀 부정적인 인상은 단지 첫 느낌뿐이라고 넘겨버렸죠. 그렇게 딸의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딸은 저희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딸아이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거구나 라며 당분간은 아이를 낳지 않고 신혼을 즐기며 지내고 싶다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사위가 딸한테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집안 사정을 속인 게 미안해질 정도라고 하더군요. 곧 말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서요. 멀리서나마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저는 이제 전부 다 이뤄낸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수건을 해결한 느낌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평화가 이어지던 때 어느새부턴가 딸의 연락이 점점 더 뜸해져 갔습니다. 원래 적어도 사나흘에 한 번은 꼭 연락을 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마저도 아예 연락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뒤로 딱 한 번 밖에서 밥을 먹었던 것 외에는 사위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식사 때 분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마쳤거든요. 우리와 별다른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명절이 다가올 즈음 딸에게 이제는 친정집에 같이 놀러와도 되지 않겠냐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던 딸에게서 늦은 밤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깊이 가라앉았고 침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연락이 늦었지? 죄송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미안해. 그리고 나 당분간은 여행을 좀 다녀오려 해. 찾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뭐? 갑자기 여행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디로? 일은 잠깐 쉬는 거야? 나 일 관뒀어, 엄마.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내가 먼저 할 테니까 기다려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제 고작 2년차가 되어가는데 그만뒀다니. 취직하고 나서 너무나 좋아하던 딸의 얼굴이 아직도 선한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뭔 일이 생긴 거야, 어? 무슨 일인데 그래? 여행은 진짜 가는 거 맞고? 혹시 태훈이 이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대답 좀 해봐, 어? 전화기 너머로 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대로 전화만 끊어버릴 뿐이었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곧장 남편과 함께 딸의 집을 찾아갔어요. 말해준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대로 사라진 사람처럼요. 전 그야말로 정신을 놓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절대 이럴 애가 아닌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집안에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곧바로 딸의 직장을 향했죠. 염치불구하고 직접 제 눈과 귀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딸이 일하던 병원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 있던 카운터 직원에게 딸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만둔 게 맞는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딸은 정말 병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도 2주 전에나 말이에요. 당황한 저는 애써 호흡을 가라앉혀야만 했어요. 조금만 더 흥분하면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겨우 진정한 저는 딸이 일을 다닐 때 가장 친한 직원이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직원이 다가오더군요. 다른 직원들이 저희를 보면서 수군거리기에 그 직원에겐 바깥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병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원이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지 일은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태훈 씨 말이에요. 혜지 남편. 듣자 하니 태훈 씨가 도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말엔 아예 도박장 가서 살다시피 했다던데 도박 때문에 빚도 크게 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듣자니 혜지 씨한테까지 비밀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돈 때문에 자주 싸웠던 것 같고요. 사실 병원에서도 태훈 씨가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둘이 싸울 정도였거든요. 혜지 성격상 그런 모습을 보인 거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이혼하라고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참는 건지 두고 보는 건지 뭔지. 그러다 하루는 채권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태훈 씨를 불러갔던 거예요. 그날 뒤로 병원에 태훈 씨가 도박에 빠졌다는 소문이 쫙 펴져서 태훈 씨가 그만둔 뒤로 얼마 못 가 결국 혜지도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 뒤로는 혜지랑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그럼에도 익숙한 불행의 냄새였어요. 평소에도 딸이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에게 따로 털어놓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저조차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항상 혼자 이겨내려고 했었으니까 그게 어느새 삶의 태도로 녹아들어서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도 그렇게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혼자 이겨내고 혼자 버텨내라고. 그래서 딸이 저지경이 됐는데도 부모에게조차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홀로 떠나버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억으로 과거를 덮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괴로운 시간이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 듯 했어요. 하지만 슬퍼할 새도 없이 저는 우선 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칫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충동적으로 흔들려서 그릇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과 함께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찾아 헤매던 중 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제 회사 앞에 있었습니다. 그저 아이처럼 쪼그려서 몇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딸은 그간 꾹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가 그 사람을 믿어서 모든 걸 망쳐버렸어. 난 정말 몰랐어, 엄마.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틀렸나 봐.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전부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 어떻게든 날 붙잡으려고 여기로 온 거야. 엄마가 지금껏 힘들게 버텨온 흔적을 보면 나도 용기를 얻을까 봐.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 스스로에게로 돌리지 마. 네 잘못 아니야. 틀린 것도 아니야. 잠시 헤맨 것뿐이지. 지금 눈물 흘리고 내일부터 다시 길을 찾아가면 돼. 엄마 아빠가 있잖아. 잘했어. 잘 참았어. 참아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아유, 정말 복이 있나 보다. 널 다시 이렇게 품에 안았잖아. 네가 잘 참아줘서 엄마가 복을 돌려받았나 봐. 우리 둘은 그렇게 거리에서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누군가 영상을 찍지 않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저는 딸을 데리고 우선 아이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위가 멀쩡한 얼굴로 떡하니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TV까지 틀어놓고요. 그리고는 정말이지 뻔뻔하게도 딸을 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태연해서 정말 아무런 일도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놀래서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데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돌아왔어?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생각 다시 하지 말랬지. 무슨 낯짝으로 다시 기어들어와. 병원에서 멱살 잡힌 것도 모자라 이번엔 채권자들을 집으로 불러 모을 셈이야? 어떻게 인간이 돼서 그렇게 뻔뻔하고 추잡스럽게 살아? 우리에겐 있다 하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함께 오셨네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어머님, 제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입이 너무 무거워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취미생활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재미로만요.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좀 활기를 넣어볼까 하는 마음에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욕심을 좀 부리다가 실수를 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들으셨다시피 채권자가 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머님이 만약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저희 다시 부부로서 마음 다 잡고 화해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내랑 인간은 그깟 빚 곧 죽어도 못 갚아준다고 난리니 그래도 어머님은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혜지 말로는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시던데 설마 아니죠? 서점 운영하면 다 그런 거예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박을 하냐고? 손모가지 아직 붙들려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애먼 사람을 속이고 빚을 떠넘기려 한 건가 지금? 사람 얕잡아봐도 한참 잘못 봤네. 그렇게 죄짓고 살면 천벌받아. 이미 자네 삶이 천벌일지는 몰라도. 싫으면 말고요. 갚아줄 것도 아니면 쓸데없는 훈계 들어줄 생각 없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노후 자금도 안 모으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사서 고생을 하지. 지금 혜지가 고생하는 거 다 장인어른 장모님 때문인 줄 아세요? 예? 사위의 말에 딸은 더 이상 화를 못 참겠다는 듯 달려가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래 사위가 딸에게 손을 올리자 우리는 사위를 붙잡고 그야말로 드러눕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누군가 하나는 들것에 실려나갈 상황이었죠. 물론 제 성격대로라면 그 누군가는 사위가 되었겠지만요. 처음 보는 그 자식의 모습에 우리도 피가 거꾸로 쏟을 지경인데 딸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결혼했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다니 아마도 그 인간은 자신의 빚을 갚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혜지가 자신의 생각보다 재산이 얼마 없으니 곧 본 모습을 보인 걸 테고요. 세상엔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아니 짐승만도 못한 생명체가 너무나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그 뒤로 딸은 한참이나 그놈한테 시달린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어찌나 지독한 놈인지 이혼 안 하겠다면서 협의 이혼해 줄 테니 빚을 갚아달라, 돈을 빌려달라 같은 헛소리를 해댔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원수 같은 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너무나 한스러웠어요. 한 번은 그냥 냅다 찾아가서 소금을 뿌리든 뺨을 때리든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미꾸라지 같은 놈인지 얼굴 좀 보려고 하면 이미 사라졌거나 도망친 것 같더라고요. 꼭 딸이 혼자 있을 때만 접근해 오면서요. 복수도 좋지만 당장은 딸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 더 급하긴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딸을 전보다 많이 마르고 혈색도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어요. 아주 가끔씩 웃을 수 있게 됐고 대화도 조금씩 나서서 하기 시작했고요.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신우도 오랜만에 놀러와서 함께 같이 여행도 갔고 손주를 끔찍이 여기시는 시부모님도 놀러 오셔서 딸의 기분을 풀어주셨고요. 다들 마치 짠 것처럼 하나같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뜻을 맞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도 곁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힘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그 믿음을 얻어갈 수 있길 기도할 뿐이었죠. 그날은 여느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딸이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즈음이고 저는 한창 회사 일로 바쁠 때였죠. 저는 여느 날과 똑같이 출근을 하고서 쌓여있는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오래된 출판물을 정리하느라 회사 곳곳에 박스를 쓰고 내버려두던 거였어요. 천천히 정리해가자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고 갔는지 손 힘이 풀리더니 박스를 전부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오늘이 날인가 하며 하나둘씩 정리하는데 누군가의 신발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바로 그놈이더라고요. 그놈은 전보다 더 험상궂어진 인상으로 저를 내리깔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에서 다 만나네. 이게 누구야? 장모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라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누가 네 장모야? 너 같은 도박꾼은 난 전혀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얌전히 가던 길 가지.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말이야. 그놈은 제 말에 심기가 거슬렸는지 얼굴이 금세 울그락풀그락 하더라고요. 지금 이 꼴을 보니 내가 이혼을 참 잘한 것 같죠? 가진 거 없다더니 정말이었나 보네. 그것도 모르고 도와달라 했으니 나도 참 벼룩의 간을 빼먹지. 간신히 박스나 주워 가시는 거 보니 그래도 예전엔 잠시나마 가족이었던지라 딱하긴 하네요,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 갈 돈도 없으면 그냥 집에 조용히 처박혀서 숨만 쉬시라고요. 그놈이 내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비아냥대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생각만 했던 뺨을 올려 치려는데 순간 저희 직원 서너 명이 동시에 저를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에서 뭐하고 계세요? 박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주세요. 저희가 원래 다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부담스럽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그 자식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야말로 쇼를 시작했죠. 마치 그놈이 저를 밀친 것처럼 다리를 비틀거리며 천천히 쓰러져가는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어머,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병원 갈 돈 없으면 그냥 집에 조용히 처박혀 숨만 쉬라고? 알까 미친 것도 모자라 말로 사람 잡는 이 인간이. 어머, 심장 떨려서 말도 못하겠네 정말로. 다들 들으셨죠 지금? 부산스러운 호들갑에 직원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놈을 애워싸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지금 회장님한테 손 찍어만 겁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 언어폭력도 신고 가능하단 거 몰라? 아니야, 그냥 지금 신고하자. 당장! 우리가 보고 들었잖아. 게다가 회장님을 몰아세우는 거 못 봤어? 잡아놓을 수 있어. 정말 이 회사 회장님 맞아요? 아니, 그것보다 오해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밀친 건 진짜 아니고요.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해요, 이깟 일로. 아니, 오해라니까요. 그 자식이 직원들 사이에 휩싸여서 당황한 듯 오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강자에게는 빌빌거리고 약자에게 강자처럼 비열하게 구는 아주 한심한 자식이더라고요.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진술서까지 쓰고 왔습니다. 그 자식이 저의 전사위인 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협박죄 성립이 수월해진 것 같더라고요. 진술서를 다 작성하고 난 후 저는 회사 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을 휘말려서 너무 피곤하고 유감스럽다고 최대한 비아냥대 보았어요. 그리고선 그 자식을 흘겨보며 경찰서를 빠져나오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가 회장이란 사실에 아직도 놀랐는지 저를 보는 시선이 정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뺨을 못 때린 것에 대해서 분통해 밤에 잠이 잘 안 왔는데 그날만큼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과 딸에게 말해주는데 딸이 깔깔 웃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웃더니 이내 웃음이 눈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면서요. 끝내도 끝낸 것 같지 않아서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는데 이제 정말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늘 그랬듯 딸을 품에 꼭 껴안고선 귓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아이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라고요. 전 여전히 우리 아이가 제가 들었던 모진 말과 비난의 단 한마디라도 다시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말, 다정한 인사, 따뜻한 칭찬 속에서 나이 들어가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곁에서 언제까지나 지켜주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오늘은 곁에 있는 가족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